야, 늙은 영감탱이 죽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시댁 조상님 제사 모시는 게 우선이지. 위암 말기로 친정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던 병실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이 끔찍한 폭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 피 같은 돈으로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던 시댁 식구들. 죽은 조상 제사상 차리는 것보다 제 아버지의 죽음을 하찮게 여긴 대가가 과연 무엇일까요? 독품은 강남 세무사 며느리가 어떻게 그들을 하루아침에 길바닥 알거지로 전락시켰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들려드릴게요.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기생충들의 처절하고도 완벽한 최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보, 내 파란색 넥타이 어디 있어? 당신 옷장 두 번째 서랍에 있잖아. 아, 찾았다. 자기야, 나 오늘 회식 있으니까 저녁 챙겨 먹지 말고 자. 알았어. 출근 잘해. 남편은 매일 아침 제게 아이들 등교를 온전히 맡긴 채 황급히 현관문을 나섭니다. 아이들 아침을 차려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나면 그제야 제 출근 준비를 하죠. 대충 화장을 마치고 거울을 봅니다. 푸석해진 얼굴 위로 오늘도 참 고단한 하루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강남 한복판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 세무사입니다. 남들은 제가 연 매출 수십억대의 사무소를 일궜다며 자수성가했다고 치켜 세워주곤 해요. 하지만 화려해 보이는 명함 뒤에 제 삶은 그저 쉴 틈 없는 쳇바퀴에 불과합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습관처럼 은행 어플을 켭니다. 매달 25일은 어김없이 시댁에 생활비를 보내는 날이거든요. 기계적인 알림음과 함께 50만 원이 시어머니 계좌로 빠져나갑니다. 결혼하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밀리거나 거른 적 없는 일입니다. 당연한 제 의무이자 며느리의 도리라고 굳게 믿으며 살았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결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직원들이 건네는 장부들을 확인하며 정신없이 오전 업무를 쳐내고 있었죠. 그때 제 탁상 위에 놓인 핸드폰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친정아버지의 주치의 선생님이셨어요. 서지영 보호자님 되시죠?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아버님,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바로 병원으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급하게 차를 몰아 대학병원 병실로 향하는 내내 손끝이 차갑게 떨려왔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평생 당신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제 입에 들어가는 걸 더 아끼셨던 분이셨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든든했던 내 아버지. 의사 선생님의 입술이 달싹이는 순간 저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암세포가 이미 여러 장기로 전이되어 수술은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빠 멀쩡하시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길어야 2달 정도 예상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지독한 현실 앞에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무거운 걸음을 이끌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지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앙상하게 마른 어깨가 너무나 작아 보였어요.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억누르며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가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장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수석 실장에게 모든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실장님, 당분간 사무실은 실장님이 전적으로 맡아주세요. 네, 대표님. 아버님 곁에서 간병에만 집중하십시오.
회사는 걱정 마시고요. 저를 유일한 세상으로 알고 살아오신 아버지입니다. 남은 2달은 제 모든 것을 걸고 아버지 곁을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마음을 억지로 추스르고 조용한 복도로 나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20년을 모신 며느리의 도리로서 이 참담한 상황을 먼저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안 그래도 내가 먼저 전화하려고 했는데. 너 이번 주말에 제사인 거 안 잊었지? 어머니, 저 지금 병원이에요. 친정아버지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병원에서는 길어야 2달이라고 하네요. 제 목소리는 주체할 수 없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안타까워해 주시기를, 제 무너진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대답은 제 상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번 제사는 누가 차리니?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3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온몸이 굳어버렸죠.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네가 제사 음식 다 하던 건데 네가 병원에 처박혀 있으면 그 일은 다 누가 하냐고. 제 아버지가 당장 돌아가시게 생겼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상님 모시는 일이 장난이냐? 넌 시댁 행사가 코앞인데 친정일로 핑계를 대고 빠지려고 해?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겁고 날카로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 꿀꺽 삼켰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허망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바스라지는 가을 햇살이 오늘따라 너무나 시리게 느껴졌어요.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내 아버지의 죽음은 제사상 차리는 것보다 가벼운 일이라는 거요. 차갑게 식어버린 핸드폰을 쥐고 병원 복도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려야 하니 얼른 오라는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죠. 도대체 저는 지난 20년 동안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 살아온 걸까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조각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파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의 환갑잔치부터 시어머니의 칠순잔치까지 최고급 호텔 연회장 결제는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어머, 순자 엄마. 우리 며느리가 돈을 그렇게 잘 번다며? 그럼요. 다 우리 아들이 집안일 신경 안 쓰게 팍팍 밀어주니까 밖에서 저렇게 편하게 돈 버는 거지. 칠순 잔치에서 친구분들께 자랑스레 떠드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시댁의 낡은 보일러를 최신형으로 교체해드린 것도, 해마다 김장철이면 배추값 보태라며 100만 원씩 쥐어드린 것도 전부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죠. 심지어 시누이의 결혼식 직전 늦은 밤에 불쑥 찾아온 아가씨의 뻔뻔한 얼굴도 똑똑히 기억납니다. 언니, 나 어떡해. 혼수 예산이 1,000만 원이나 펑크 났어. 아가씨, 저도 지금 당장 그 큰 현금을 융통하기가 빠듯한데 어쩌죠? 언니는 강남에 사무실 있는 세무사잖아. 쪼들리는 시누이 하나 못 도와줘? 진짜 섭섭하네. 내가 오빠한테 말해서 당장 이혼하라고 할 거야.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는 아가씨를 달래며 저는 결국 급하게 대출도 받아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방구석에 누워 텔레비전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죠. 여보, 당신 동생인데 당신이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몰라.
자기가 알아서 좀 져버려. 걔 성질 알면서 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저는 그때도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묵묵히 모든 짐을 홀로 떠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화들보다 제 가슴을 가장 답답하게 짓누르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시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볕 잘 드는 30평대 아파트입니다. 8년 전 시아버님이 보증을 잘못 써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가 있었어요. 매일 밤 제 앞에서 바닥을 치며 통곡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에 결국 제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죠. 저는 밤낮 없이 코피 쏟아가며 모은 제 전 재산을 털어 그 아파트를 샀습니다. 물론 그 집의 명의는 온전히 서지영, 제 이름 하나뿐인 제 집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동네 부녀의 모임만 가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들 자랑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넓고 깨끗한 집으로 우리 부부 노후를 편하게 모신다지 뭐야. 어머, 진짜? 아들 하나 기가 막히게 낳았네. 그럼 내가 며느리 하나는 참 잘 들였지. 우리 아들 내조하느라 그깟 세무사인지 뭔지 하면서 푼돈도 벌어오고 말이야.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들으면서도 남편은 옆에서 사람 좋은 웃음만 해벌쭉 흘리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집이 제 능력으로 산 제 명의의 아파트라고 정정해주지 않았죠. 어리석게도 저는 그 모든 희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하면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저를 진짜 식구로 품어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친정아버지의 임종 앞에서도 핏대 세워 제사 음식 타령을 하는 잔인한 민낯뿐이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배신감에 입술을 꽉 깨물며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얕은 잠에 빠져 계셨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주무르며 저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 그날 이후 저는 24시간 내내 아버지 곁을 단 1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독한 마약성 진통제가 투여될 때마다 아버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어내셨죠. 그럴 때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마른 수건으로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아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항암 치료조차 받을 수 없을 만큼 약해진 몸으로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제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듯 했어요. 약기운에 취해 선잠에 드셨다가도 이따금씩 정신이 번쩍 드실 때면 아버지는 힘없는 손으로 제 손을 꽉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예쁜 딸 지영아. 응, 아빠, 나 여기 있어. 아빠가 다 안다. 우리 딸 시집가서 그 지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살았는지 이 아빠가 다 알아. 미안하다.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무능한 애비 만나서 귀한 내 딸이 평생 남의 집 종노릇이나 하고 고생이 너무 많아. 아빠, 도대체 그런 소리를 왜 해? 내가 무슨 종노릇을 해? 나 세무사 사무실 대표고 남부럽지 않게 돈도 잘 벌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잖아. 아빠, 딸 아무한테나 무시당하는 그런 바보 아니니까 제발 그런 약한 소리 좀 하지 마. 저는 애써 밝고 씩씩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핏물이 배어 나오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평생 당신 딸 하나만 바라보고 헌신하며 사신 분인데 마지막 가시는 길마저 제 걱정으로 짓누르게 한 것이 스스로 너무나 원망스러웠거든요. 그렇게 며칠 밤낮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뜬 눈으로 지새우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병실 안은 링거액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고 저는 환자용 침대 밑간이 의자에 몸을 뉘인 채
깜빡 졸고 있었어요. 갑자기 정적을 잔인하게 깨부수며 핸드폰 진동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또 시어머니였습니다. 행여나 그 소리에 아버지가 깨실까봐 저는 서둘러 핸드폰을 움켜쥐고 병실 밖 복도로 조심스럽게 걸어 나갔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귀청을 찢을 듯한 앙칼진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야, 너 도대체 언제 올 거야? 어머니,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무슨 일이야? 모레가 우리 집안 제사인 거 까먹었어? 너 안 오면 그 많은 제사 음식은 다 누가 해? 설마 우리 귀한 딸내미 시켜서 쪼그려 앉아 전 부치게 할 작정이야?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헛웃음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며칠 전에 병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의식이 오락가락하세요. 진통제 없이는 단 1시간도 못 버티시고 숨을 헐떡이시는데 제가 거길 지금 어떻게 가요? 이번 제사는 어머니랑 아가씨가 시장에서 음식을 좀 사서 하시든지 알아서 좀 해주세요. 제 간절하고 다급한 부탁에도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픽 뀌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아이고 참나.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 네 아버지만 아프냐? 나도 허리 쑤시고 무릎 아파 죽겠는데 며느리라는 년이 시댁 제사를 팽개치고 친정에 딱 달라붙어 있어? 내 남편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와서 처가 눈치나 보는데 너는 아주 상전이 따로 없구나.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아빠 지금 정말 오늘 내일 하시며 위독하세요. 당장 숨 넘어가는 친정아버지 혼자 두고 제사상 차리러 가는 딸년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20년 동안 제사 한 번 빠진 적 없잖아요. 이번 한 번만 제발 넘어가 주세요. 제가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로 애원하자 수화기 너머로 도저히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폭언이 날아들었습니다. 야, 늙은 영감탱이 죽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산 사람 밥 챙기고 조상님 제사 모시는 게 우선이지. 병실에 네가 앉아있다고 죽을 영감탱이가 다시 살아난대? 당장 내일 아침 첫 차 타고 튀어 올라와서 팥뿌리 다듬고 전 부쳐. 내일 점심때까지 안 오면 이혼인 줄 알아. 뚜뚜뚜. 전화는 일방적으로 매몰차게 끊어졌습니다. 영감탱이 죽는 게 중요하냐니요. 죽을 영감탱이라니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자기 며느리의 아버지에게 그런 모진 저주를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분노와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함에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주먹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도저히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 없어 차가운 병원 복도 벽에 이마를 댄 채로 한참을 가쁜 숨만 몰아쉬어야 했습니다. 겨우 눈물을 닦아내고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며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로 그 자리에 딱딱하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분명 진통제 기운에 취해 깊이 잠드신 줄 알았던 아버지가 병실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린 채 두 눈을 번쩍 뜨고 계셨거든요. 복도가 워낙 조용했던 터라 제가 밖에서 통화하며 흘린 모든 대화 그리고 핸드폰 스피커 너머로 앙칼지게 새어나온 시어머니의 그 끔찍한 폭언까지 아버지는 그 모든 더러운 말들을 고스란히 듣고 계셨던 겁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퀭하게 파인 아버지의 두 눈과 그 주름진 눈꼬리를 타고 뜨겁고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한 아버지의 침묵은 그 어떤 오열보다 뼈저리게 아팠습니다. 그 눈물을 본 순간 제 안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본 순간 제 가슴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베인 것처럼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뼈만 남은 아버지의 두 손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우는 것뿐이었죠. 그렇게 지옥 같던 길고 긴 밤이 지나고 어스름한 새벽빛이 병실 창문을 넘어올 때였습니다. 가쁘게 몰아쉬시던 아버지의 숨소리가 기적처럼 한결 편안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흐릿했던 두 눈의 초점도 어느새 또렷해져 있었고요. 아빠, 나 알아보겠어? 우리 딸 눈이 빨갛네. 아버지의 목소리는 며칠 전보다 훨씬 크고 분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순간 의식이 잠시 돌아온다는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앙상한 손을 힘겹게 들어 올려 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지영아, 울지 마라. 아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보같이 살아서 우리 아빠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제가 오열하며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자 아버지는 제 등을 천천히 토닥이셨습니다. 아니다. 아빠는 우리 예쁜 딸 하나 보고 평생을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데 지영아, 내 딸아. 응, 아빠, 나 듣고 있어. 다 말해. 너는 아주 똑똑하고 강한 아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발 너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라. 남한테 잘하는 것도 좋고 도리 지키고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게 너를 갉아먹고 병들게 하면 그건 효도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다. 아버지의 당부에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아빠. 내가 다 알아들었어. 내 딸,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 이제 아빠 없이도 씩씩하게 잘 살아야 해.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아주 깊고 편안한 숨을 한번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잡고 있던 제 손에서 천천히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수를 알리던 기계음이 삐이 하는 날카로운 소리로 바뀌며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빠, 아빠 안 돼. 눈 좀 떠봐.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의료진이 뛰어들어오고 심폐소생술이 이어졌지만 아버지는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굴며 병실이 떠나가라 목 놓아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장례식장으로 내려와 빈소를 차렸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검은 상복으로 갈아입고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지를 보니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죠.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주 자리를 지켜야 할 사위가 아직도 오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남편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영아. 여보, 우리 아빠 돌아가셨어. 나 지금 너무 무섭고 힘들어. 장례식장 빈소 차렸으니까 얼른 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하는 제게 수화기 넘어 남편은 크게 당황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장인어른 돌아가신 건 정말 안타까운데 내가 지금 당장 가기가 좀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사위가 안 오면 어떡해? 아니, 어머니가 지금 제사 때문에 화가 너무 많이 나셨어. 너 병원 갔다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잖아. 그때 핸드폰 너머로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가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어디서 조상님 모시는 제삿날에 재수없게 초상을 치고 지랄이야. 너 이 집 문턱 넘기만 해봐. 내 아들 호적에서 당장 파버릴 테니까. 그 악마 같은 소리를 듣고도 남편은 제게 너무나 태연하게 끔찍한 제안을 했습니다.
들었지? 엄마가 지금 혈압 오르시고 난리도 아니셔. 내가 제사 준비만 딱 끝내고 짐 챙겨서 내려갈게. 장례식이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만 늦게 가자. 자기 혼자서 조문객 좀 받고 있어. 알았지? 쿵. 머릿속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친 듯이 뛰며 상처받았던 심장이 한순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하루만 늦게 오겠다고? 그래야 엄마 화도 좀 풀리시고 집안이 조용해질 거 아니야. 당신이 이해 좀 해라. 나 끊는다. 전화가 툭 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조차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만드는 저 인간들. 제사상에 올라갈 도라지 나물보다 내 아버지의 죽음을 더 하찮게 여기는 그 잔인함.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리고 텅 빈 빈소의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신경 안정제를 한 움큼 집어삼킨 것처럼 온몸의 떨림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눈물도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지독하게 차갑고 서늘한 기운이 제 온몸의 핏줄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특실 한가운데 마련된 빈소는 묘한 이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사위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남편의 검은 양복이나 상주 완장조차 준비되지 않은 기형적인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빈소가 결코 초라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제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수백 명의 조문객들이 입구를 가득 메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들은 물론이고 제가 담당하는 수많은 거래처 대표님들까지 모두 슬픔을 나누러 와주셨습니다. 서 대표님,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아버님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기운 내십시오. 복도 끝까지 끝도 없이 늘어선 화환들을 보며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제가 피코피 쏟아가며 치열하게 쌓아 올린 제 인생의 결과물들이 이렇게 제 곁을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반면에 제가 20년 동안 뼈 빠지게 헌신했던 시댁 식구들은 단 한 명도 코빼기를 비치지 않았습니다. 조의를 표하는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조차 오지 않았죠. 그렇게 발인 전날인 둘째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접객실 구석에 앉아 멍하니 굳은 밥을 삼키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언니, 갑자기 조용한 장례식장을 울리는 하이톤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장례식장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밝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나타났더라고요. 손에는 심지어 얼음이 찰랑거리는 아이스 커피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밥 말아먹은 그 경박한 모습에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아가씨 왔어요. 언니 오빠가 엄마 심부름 좀 다녀오라고 해서 억지로 왔지. 신우이는 영정사진 앞에 향 하나 피우지 않은 채 곧장 제 앞에 식탁으로 와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젓가락을 들어 수육 한 점을 집어먹더니 인상을 팍 찡그리더군요. 아우, 고기가 왜 이렇게 질겨? 여기 장례식장 식당 솜씨 형편없네. 저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묵묵히 신우이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언니, 엄마가 지금 언니 때문에 뒷목 잡고 쓰러지시기 일보 직전이야. 제사 음식은 꼴랑 시장에서 사온 전 쪼가리로 대충 때우게 만들더니 아주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래서요. 그 말 전하러 그 옷차림으로 얘까지 온 겁니까? 아니,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어서 왔지. 언니 정신없는 건 알겠는데 이번 달 생활비 왜 아직 안 들어왔어? 그리고 저번 달에 내가 언니한테 빌린 피부가 패키지 결제 대금도 빨리 줘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초상집 핑계대고
돈 떼먹으려는 수작 아니냐고 당장 가서 받아오라잖아.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딱 이럴 때 쓰는 표현일 겁니다. 그때 신우이의 주머니에서 요란하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신우이가 스피커폰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더군요. 어우, 엄마, 나 언니 만났어. 야, 너 당장 그년 전화 좀 바꿔봐.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장례식장 접객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접니다. 제가 차분하게 대답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악다구니가 쏟아졌습니다. 너 인연, 내 아들이 사준 그 넓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으면 시댁에 목숨을 바쳐야지. 친정 영감탱이 하나 죽은 게 무슨 대수라고 내 집안 제사를 망쳐? 당장 생활비 50만 원의 위자료 명목으로 100만 원 더 얹어서 지금 당장 송금해. 안 그러면 내일 아침에 내 아들 시켜서 이혼 도장 찍게 만들 테니까. 그 순간 식사를 하던 제 직원들과 거래처 사장님들이 경악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붙어 버린 제 안에는 오직 서늘한 이성만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신우이의 핸드폰을 빼앗아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언니, 지금 우리 엄마 전화 끄는 거야? 신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빽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팔을 덥석 잡고 빈소박 복도로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언니 미쳤어? 이거 나. 인적이 드문 비상구 앞까지 신우이를 끌고 온 저는 그제야 꽉 쥐고 있던 팔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아가씨, 당장 생활비나 내놔. 오늘부로 우리는 남이야. 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그 더러운 입더 놀리지 말고 당장 쳐나가세요. 제 형형한 눈빛에 압도당한 신우이는 순간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신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상구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보던 저는 곧장 빈소 옆에 달린 좁은 상주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가방에서 늘 들고 다니던 제 업무용 노트북을 꺼내 펼쳤습니다. 슬픔에 잠겨 울고 있을 시간 따위는 단 1초도 없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환한 화면이 켜지며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가장 먼저 은행 기업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 계좌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과 신우이의 계좌로 빠져나간 모든 이체 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였습니다. 시부모님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그 30평대 아파트, 제 명의로 된 그 집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출력 파일로 저장했죠. 마지막으로 신우이가 1,000만 원을 빌려가며 마지못해 휘갈겨 썼던 차용증 스캔본까지 완벽하게 폴더 하나에 끌어모았습니다. 딸깍딸깍. 고요한 방 안에는 마우스 클릭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직업병처럼 숫자와 법적 서류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제 머릿속은 얼음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감정과 숫자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 그것이 제가 강남 바닥에서 독하게 살아남은 세무사의 본능이었습니다. 모든 서류 정리를 마치고 노트북 화면을 덮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착하고 순에 빠진 며느리 서지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지독한 세무사의 계산법으로 그들이 누리던 모든 호의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 시간만 남았을 뿐입니다.
아버지를 한 줌의 재로 떠나보낸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으로 얼룩졌던 어제의 서지영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게 얼어붙은 낯선 여자가 저를 마주보고 있었죠. 저는 옷장을 열어 가장 질 좋은 검은색 맞춤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보통 장례를 치른 직후에는 편안한 옷을 입고 휴식을 취하기 마련이지만 오늘 제가 갈 곳은 위로를 받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그곳은 아주 냉혹하고 철저한 계산이 필요한 전쟁터였습니다. 화장대 의자에 앉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평소 거래처 사장님들과 중요한 세무 협상을 할 때만 들고 다니는 묵직한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어젯밤 빈소구석에서 노트북으로 정리해 두었던 그 서류 뭉치들을 가방 안에 차곡차곡 집어넣었습니다. 가방에 잠금 장치를 채우는 경쾌한 금속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제 심장 박동처럼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시댁으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차가운 땅 속에 누워 계시는데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더군요. 신호대기에 걸려 차가 멈춰설 때마다 앙상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손길이 떠올라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꽉 주며 억지로 눈물을 말려버렸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성뿐이었습니다. 시댁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제 호흡은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짙은 기름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빈소에서 며칠 내내 맡았던 하얀 국화꽃의 서글픈 향기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냄새였죠. 고소하게 구워낸 고기전 냄새와 달짝지근한 갈비찜 냄새가 집안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인 남편의 구두와 시어머니의 신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부 다 제 카드로 긁어서 산 것들이었죠. 신발장 너머 거실 쪽에서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아유, 이번에 부친 육전은 입에서 아주 살살 녹내그려. 그치 엄마? 이거 어제 내가 시장에서 제일 비싼 한우로 사온 거라니까. 제가 구두를 벗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가자 식탁에 둘러앉아 고기를 뜯고 있던 시댁 식구들의 부산스러운 움직임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커다란 교자상 위에는 빈틈없이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남편까지 제 장례식장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던 파렴치한 인간들이 아주 화목하게 만찬을 즐기고 있더군요. 제 얼굴을 가장 먼저 발견한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앙칼진 목소리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구, 드디어 오셨네. 상전 며느리 납셨어. 저는 아무런 대꾸 없이 가만히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친정 영감탱이 하나 같다고 며칠을 아주 푹 쉬면서 농땡이 부리시더니 이제야 기어들어 오셔? 어디서 상문살 낀 불길한 몸으로 시댁에 함부로 발을 들여. 들어오기 전에 문 밖에서 소금은 치고 들어온 거야? 남편이 옆에서 어머니의 험악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자리에서 얼른 일어났습니다. 지영아. 이제 오는 거야? 장례는 잘 끝났어? 얼른 와서 앉아봐. 엄마가 제사 안 왔다고 화 많이 나셨어. 사과부터 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피눈물을 삼키며 그 장례를 치르고 온 아내에게 시어머니 심기부터 살피라는 남편. 당장이라도 남편의 그 알량한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저는 짐승들에게 제 체력을 낭비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때 갈비찜뼈를 쪽쪽 빨고 있던 시누이가 손가락에 묻은 양념을 하치며 제 쪽으로 뻔뻔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언니 생활비, 오늘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이체가 안 돼? 그리고 저번에 내 피부가 돈은 어쩔 거야? 진짜 초상집 핑계로 생활비 떼먹으려는 속셈이었어? 오빠가 번 돈인데 언니가 왜 중간에서 장난질을 쳐? 시아버지는 그 꼴을 보면서도 모른 척 헛기침만 하며 텔레비전 화면으로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한 명의 인간이나 소중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달이 돈을 뱉어내는 유용한 기계이자 자기들 입맛대로 부려먹는 하녀에 불과했던 겁니다. 너 이년아, 꿀먹은 벙어리야? 어른이 말씀을 하시면 대답을 해야지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당장 앞치마 두르고 남은 설거지부터 해.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고함이 다시 한번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입가에 아주 서늘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가득 차려진 그 커다란 교자상 바로 앞 거실 한복판에 우뚝 섰습니다. 뭐 하는 거야 너? 당장 주방으로 안 기어 들어가? 저는 시어머니의 삿대질에 대답하는 대신 한 손에 쥐고 있던 검은색 서류 가방을 천천히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렸습니다. 지퍼를 단단히 물고 있던 가방의 잠금 장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찰칵 아주 차갑고 명징한 금소금을 내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우뚝 선 채 가방을 연 저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어머니. 당장 가서 앞치마나 매라니까 웬 폼을 잡고 서 있어. 영감탱이 죽는 게 중요하냐고 하셨죠. 제 입에서 나온 서늘한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찌푸려진 얼굴이 순간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옆에서 갈비찜을 우물거리던 시누이도 눈치를 보던 남편도 일제히 동작을 멈췄죠. 저는 한 발 천천히 그들이 둘러앉은 커다란 교자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고소하게 풍기는 기름 냄새가 제 위장을 역겹게 뒤집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 표정이 그게 뭐야? 초상 치르고 온 티 내는 거야 뭐야? 시어머니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는 숨 넘어가는 영감탱이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세상 전부였어요. 아니, 인연이 미쳤나? 어디서 시어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야.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에서 2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응어리들이 용암처럼 끓어오르며 폭발했습니다. 저는 상 위에 놓인 그 무거운 교자상의 양쪽 모서리를 두 손으로 꽉 틀어쥐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교자상을 그대로 바닥을 향해 뒤엎어 버렸습니다. 와장창, 우당탕탕, 비싼 녹그릇들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귀청을 찢는 듯한 파열음을 냈습니다. 정성껏 부쳤다던 육전과 삼색나물, 달달한 갈비찜과 제사용 과일들이 형형색색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죠. 맑은 정종이 담긴 술잔은 산산조각이 나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끈적한 국물들이 시댁 식구들의 발밑으로 흥건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완벽하게 박살난 밥상 앞에서 시댁 식구들은 모두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광경일 테니까요. 20년 동안 찍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고분고분 현금 인출기 노릇만 하던 며느리의 반란에 그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역시 시어머니였습니다. 아,
인연이 미쳤나? 어디서 어른들 밥상을 엎어? 시어머니는 바닥에 뒹구는 녹그릇을 밟고 미끄러질 뻔하면서도 씩씩거리며 제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제 머리채를 휘어잡을 듯 두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발악을 했죠. 어디서 귀신 씌어 들어와서 행패야. 내가 오늘 내년 머리털을 다 뽑아놓을 줄 알아. 하지만 저는 단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시어머니의 시뻘개진 얼굴을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미친 건 제가 아닙니다. 멋이 어째? 며느리 친정아버지 임종 자리를 도라지나물 볶는 제사상보다 못한 걸로 친 어머니. 사람이 죽어가는 그 참담한 병실에 대고 당장 올라와서 팥뿌리 다듬으라고 악을 쓰던 어머니. 바로 어머니가 미친 겁니다. 제 또렷하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난장판이 된 거실을 매섭게 갈랐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제 서늘한 말투에 시어머니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때 바닥에 엎질러진 수정과를 뒤집어 쓴 시누이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야, 언니 미쳤어? 이거 내가 지난달에 백화점에서 산 한정판 스카프란 말이야. 이거 어쩔 거야? 아가씨, 당신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 스카프 산 돈, 지난달에 아가씨가 나한테 뜯어간 돈이잖아. 시누이는 제 일침에 놀라 입을 헙 다물더니 당황한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그 옆에서 혼비백산하여 굳어있던 남편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제 팔목을 덥석 잡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야, 지영아.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진정하고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어. 저는 제 팔목을 잡은 남편의 손을 벌레 떼어내듯 아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입 다물어. 너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입 다물라고 했어. 당신은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사위로서의 모든 권리와 도리를 포기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오늘부로 이 자리에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발언권 없어. 제가 남편을 향해 매섭게 쏘아붙이자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마지못해 나섰습니다. 에헴 며느리.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니? 네가 많이 속상한 건 알겠지만 시댁 어른들 앞에서 상을 엎는 법이 어디 있느냐? 아버님. 저는 시아버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어머님 등살에 숨어 모른 척하며 사셨죠. 아버님이 진정으로 어른이셨다면 제가 그 병실에서 피눈물을 흘린 때 사위라도 장례식장에 가봐야 한다고 말리셨어야 합니다. 침묵도 동조고 방관도 공범이에요. 제 입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말들에 시아버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아끼던 명품 스카프에 갈비찜 국물이 튀었다며 호들갑을 떨던 시누이조차 제 기세에 눌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거실에는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와 바닥에 고인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희희낙낙하며 남의 고통을 씹어 삼키던 그들의 축제는 완벽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저는 발밑에 뒹구는 부서진 조각들을 구두굽으로 무심하게 밀어냈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에게 닥칠 진짜 재앙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단순히 분노에 차서 난동을 부린 며느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제 진짜 반격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요해진 거실 한가운데 선 채 아까 열어두었던 검은 가방 안으로 천천히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제가 꺼낸 것은 아주 두툼하게 처리된 서류 뭉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
악을 쓰던 시어머니는 제가 꺼낸 종이 뭉치를 보고 콧방귀를 뀌더군요. 뭐야? 이제 와서 꼴에 돈 봉투라도 내밀면서 용서해달라고 빌 작정이야? 꿈 깨라 이년아. 오늘 당장 짐 싸서 쫓겨날 줄 알아. 어머니, 제가 숫자를 다루는 세무사라는 걸 그동안 너무 까맣게 잊고 사신 모양이네요.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의 맨 윗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제 사무실에서 거래처 사장님들께 재무 상태를 브리핑하던 그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글자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류. 제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떼어온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입니다. 시어머니의 미간이 험악하게 찌푸려졌습니다. 등기부등본? 내년이 감히 내 아들 집 문서를 왜 함부로 떼어와? 어머니, 정말 이 집이 어머니 아들 집인가요? 저는 빳빳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란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시어머니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이 집 명의자 두 눈으로 똑똑히 보세요. 소유자 서지영. 바로 접니다. 시어머니의 작은 두 눈이 화들짝 커지며 등기부등본에 굵게 박힌 제 이름 석자에 꽂혔습니다. 무엇이 어째? 이게 왜 내년 이름으로 되어 있어? 준호 이놈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남편의 등짝을 거칠게 후려쳤습니다. 남편은 이미 사색이 되어 고개를 푹 숙인 채 쥐구멍만 찾고 있었죠. 어머니, 8년 전 아버님이 빚보증 잘못 써서 온 식구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 제가 제 전 재산 다 끌어모아서 사들인 집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아들이 사준 집이라며 그렇게 뻔뻔하게 자랑을 하고 다니셨죠. 그거야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도 다 내 주머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돈이 결국 그 돈 아니냐? 어머니는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바락바락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바닥에 바닥까지 보여주는 구제불능의 뻔뻔함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비웃음을 흘리며 다음 서류를 꺼내 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 아들놈이 번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남편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서와 급여 통장 거래 내역까지 전부 뽑아왔습니다. 남편이 기겁을 하며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다급하게 낚아채려 했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대체 왜 이래? 저는 가볍게 몸을 피하며 남편의 전곡을 서늘하게 찔렀습니다. 당신이 맨날 유흥주점 술값으로 스크린 골프장 비용으로 당신 월급 다 탕진하는 동안 이 집구석 생활비는 누가 댔는지 다들 똑똑히 보여주려고 가져왔어. 시어머니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어머니, 이 빼곡한 서류들 꼼꼼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0년 동안 당신 아들 월급은 생활비 통장으로 단 한 푼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며느리인 제 수입으로 이 집 사고 당신들 먹여 살리고 시누이 시조카들 용돈까지 다 대준 겁니다. 이어서 저는 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는 시누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류를 바닥에 보란 듯이 툭 던졌죠. 그리고 아가씨, 나한테 빌려간 1,000만 원 차용증, 여기 원본 챙겨왔네. 시누이는 바닥에 떨어진 본인의 지장이 선명하게 찍힌 차용증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가족끼리 돈 좀 주면서 무슨 이런 무서운 종이 쪼가리까지 들고 나와서 유난이야. 가족? 아가씨 입으로 방금 전까지 나한테 초상집 핑계로 돈 떼먹는다고 개처럼 지저대지 않았어? 가족 운운할 자격이 아가씨한테 있다고 생각해? 제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쏘아붙이자 시누이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다시 난장판이 된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꼿꼿한 자세로 섰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질러진 갈비찜 국물을 넘어 충격과 공포에 빠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한 명씩 또렷하게 응시했습니다. 제가 돈 계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는 세무사라 참 다행이죠. 저는 단 돈 10원 한 장도 대충 넘어가는 법 없이 전부 장부에 꼼꼼히 기록해두는 직업병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이 집구석에 쏟아부은 돈, 단순 생활비와 이 집의 매매가 그리고 아가씨 차용금까지 전부 합쳐서 정확히 4억 7,300만 원입니다. 숫자가 제 입 밖으로 단호하게 떨어지는 순간 거실에는 소름이 돋을 만큼 완벽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4억 7천. 시어머니의 주름진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겨우 그 거대한 숫자를 뱉어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게 호통을 치며 삿대질을 해대던 앙칼진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그 자리에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닫고 공포에 질린 늙은 노인의 초라한 모습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네. 4억 7,300만 원이요. 제가 제 꽃다운 청춘 다 바쳐서 뼈 빠지게 일해 벌어온 그 피 같은 돈입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갑게 벼려왔던 분노를 마침내 남김없이 쏟아냈습니다. 그 엄청난 돈으로 어머니 입에 맛있는 고기 넣어드리고 따뜻한 방바닥에서 편하게 등 지지게 해드렸더니 돌아오는 건 내 불쌍한 아버지를 향한 영감탱이라는 더러운 모욕이었네요. 시아버지는 차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마른 세수만 연거푸 해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멍하니 응시하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요.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아주 완벽하고 숨막히는 침묵이 엉망진창이 된 시댁 거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제 앞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고요해진 거실의 정적을 깬 것은 제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마지막 통첩을 전하죠.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구두 끝으로 가볍게 툭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매달 어머니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가던 생활비 50만 원. 오늘부로 영구 중단입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하며 떨렸습니다. 둘째, 이 아파트 정확히 30일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짐 빼서 당장 집 비워주세요. 한 달이 지나는 순간 곧바로 명도 소송 들어갈 테니 길바닥에 나앉기 싫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 입에서 떨어지는 무자비한 선고의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듯 했습니다. 30일? 얘야, 우리가 당장 짐을 빼면 이 늙은 것들이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이냐. 조금 전까지 제사상을 엎었다며 저를 잡아먹을 듯 악을 쓰던 표독스러운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죠. 대신 당장 살 길이 막막해져 공포에 질린 초라한 늙은이의 목소리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시죠? 어머니가 그토록 끔찍하게 아끼시는 잘난 아들한테 물어보셔야죠. 셋째, 저는 구석에서 눈치만 보며 덜덜 떨고 있는 시누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가씨한테 빌려준 1,000만 원. 오늘부터 당장 법적 회수 절차 들어갑니다. 내일까지 내 통장으로 원금 전액 입금 안 되면 아가씨 통장부터 가압류 걸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구해보든가. 시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헉하고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언니, 내가 당장 1,000만 원이 어디 있다고 가압류를 걸어. 그럼 피부가 가서 뒤집어 쓴 그 얼굴 가죽이라도 벗겨서 팔아오든가.
저는 신우이의 비명을 가볍게 무시하고 마지막으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넷째, 이혼 소송 서류는 내일 중으로 내 담당 변호사 통해서 당신 회사로 보낼게. 우리 살던 아파트도 결혼 전부터 내 명의였던 거 알지? 당신은 위자료 한 푼 없이 몸만 나가는 거니까 오늘 당장 짐 싸서 당신 본가로 꺼져.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털썩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장인어른 장례식장 안 간 거. 내가 진짜 100번 1000번 죽을 죄를 졌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이 엎질러진 수정과 국물 위로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역겨운 벌레를 피하듯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얘야.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나 보다. 내가 그깟 제사가 뭐라고 우리 귀한 며느리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시어머니는 바닥에 나뒹구는 육전과 갈비찜 뼈다귀들을 무릎으로 지식이며 제 발밑까지 기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구두코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엉엉 소리내어 울며 매달렸죠. 내가 다 잘못했다. 내 아비한테 몹쓸 소리 한 거. 내가 당장 산소에 쫓아가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엎드려 빌게. 그러니까 제발 이 집에서 쫓아내지만 말아다오. 내 아들 이혼만은 참아줘.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제 아버지를 영감탱이라 부르며 저주를 퍼붓던 그 입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쏟아내는 그 가증스러운 눈물과 사과가 제게는 그저 살기 위한 발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붙잡고 있는 제 발을 아주 매몰차게 빼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제 아버지를 영감탱이라고 부른 그 순간 저는 어머니를 사람으로 보는 걸 그만뒀어요. 제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며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만하시오. 우리가 너무했소.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천벌을 받아도 싼 짓을 했어. 우리가. 며느리 미안하다. 면목이 없구나. 비록 평생을 방관자로 살아오신 아버님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 어린 수치심과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바닥을 짚고 흐느끼는 시어머니와 넋이 나간 시누이, 패배자처럼 주저앉은 남편을 지나쳤습니다. 오직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시아버지에게만 살짝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엉망진창이 된 그 집을 미련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꽉 막혀있던 숨통이 마침내 탁 트이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 길로 저는 곧바로 제 세무회계사무소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바닥에서 수십 년간 끈끈하게 인맥을 다져온 제 전담 로펌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오직 하나, 가장 빠르고 확실한 법적 처리였습니다. 세무사로서 쌓아온 빈틈없는 서류들과 유능한 변호사들의 합작은 무서울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문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는 거지로 만드는 데는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베풀었던 모든 호의가 하나씩 거두어질 때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저는 제자리에서 아주 편안하고 느긋하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기만 하면 될 뿐이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뺨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는 화창한 어느 날입니다. 벚꽃잎이 눈송이처럼
아름답게 흩날리는 조용한 공원묘지에 섰습니다. 저는 평소 아버지가 가장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던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죠. 그토록 숨막히고 치열했던 지옥 같은 폭풍우가 지나가고 제 삶에도 마침내 따뜻하고 평온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 인생에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제가 선언했던 대로 완벽하고 깔끔하게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루한 소송전 따위는 길게 끌 필요조차 없었어요. 제가 세무사로서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완벽한 재무증빙 자료들과 유책 사유를 입증할 녹취록들 앞에서는 그 잘난 시댁 식구들도 입도 뻥긋하지 못했거든요. 물론 제 명의로 되어 있던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도 단 한 평의 손실 없이 온전히 제 몫으로 지켜냈습니다. 그뿐인가요? 독하게 마음먹고 일에만 매진한 결과 제 세무회계 사무소는 직원 수를 3배나 늘려야 할 만큼 크게 번창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강남 대로변에 제 이름 석자가 굵게 박힌 꼬마 빌딩도 한 채 매입했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해 돈을 벌고 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그토록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그 대단한 시댁 식구들은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명도 소송 서류가 송달되던 날 시어머니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제 사무실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내가 미쳤었다. 우리 며느리 없이 이 늙은 것들이 당장 길바닥에서 어떻게 사느냐며 오열을 했죠. 하지만 저는 매몰차게 사설 경호원들을 불러 그 사람들을 사무실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결국 그들은 버티고 버티다 강제집행이 떨어지기 직전 도망치듯 짐을 싸서 그 아파트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평생 강남 아파트에 사는 부자 며느리를 두었다며 동네방네 목에 힘을 주고 다니시던 시어머니. 지금은 경기도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반지하 임대주택에 월세로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건너 들었습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무릎을 두드리며 매일 좁고 습한 주방에서 쭈그려 앉아 손수 밥을 지어 드신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며느리가 철마다 대령하던 최고급 한우며 비싼 영양제는 구경조차 못하실 겁니다.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며 떨이로 남은 시든 채소들만 골라 담는 신세가 되셨다니까요. 콧대 높던 아가씨는 또 어떻고요.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통장 가압류는 물론이고 직장까지 급여 압류 통지서를 보내겠다는 제 경고에 아주 기겁을 했습니다. 결국 그 좋아하던 명품 가방과 스카프들을 중고시장에 헐값으로 다 내다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낮에는 식당에서 뚝배기를 나르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뛰면서 다달이 제 계좌로 차용증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입금 날짜가 단 하루라도 늦어지면 제가 가차없이 법정 최고 이자율로 지연 이자를 물려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었던 전 남편. 결혼 기간 내내 제 돈으로 유흥을 즐기며 호의호식하던 그 인간은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알거지가 되어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늙은 어머니가 계신 그 좁은 반지하 방으로 기어들어가 매일같이 술에 찌들어 산다고 하더군요. 내 놈이 못나서 그 돈 많고 착한 며느리를 놓쳤다며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아들의 등짝을 후려치고 악을 쓴답니다. 모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원망하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소문에 제 10년 묵은 체증이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아주 뼈저리게 그리고 지독하게 깨닫고 있을 겁니다. 자신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던 그 안락한 삶과 풍요가 전부 누구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요.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그 엄청난 호의를 제 발로 걷어찬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고통스러운지 남은 평생 숨을 쉴 때마다 겪어야 할 겁니다. 저는 돗자리에 다소곳이 앉아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즐겨 드시던 맑은 막걸리를 잔에 가득 따랐습니다. 촉촉하게 젖은 산소 앞 잔디 위로 술을 천천히 흩뿌리며 환하게 웃어 보였죠. 아빠, 나 이제 정말 잘 지내. 아빠가 마지막에 내 손 꼭 잡고 해준 말, 나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매일 생각하면서 살아. 나 자신을 지키면서 산다는 거, 그게 얼마나 눈물나게 짜릿하고 홀가분한 건지 이제야 완벽하게 알았어. 아빠가 하늘에서 계속 지켜봐줘. 살랑이는 봄바람이 마치 아버지가 제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시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지만 이건 결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들 하죠. 저는 그들이 오만하게 휘두르던 가짜 권리를 제 두 손으로 아주 가차없이 걷어들였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나 착해 빠진 바보 며느리로 살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강인한 세무사 서지영. 그리고 내 아버지가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귀하고 소중한 딸로서 제 남은 인생을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내며 살아갈 겁니다. 아빠 잘 보고 계시죠? 아빠 딸 아주 강하고 멋지게 잘 살고 있어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며느리가 베푸는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뼈를 깎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참으로 통쾌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결코 미덕은 아니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남은 인생은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아끼고 지키면서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언제나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하고 통쾌한 사이다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막힌 세상만사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영 씨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